기독교 이야기, 탈출, 믿음, 자유. 키예프 외과, 회색 규산염 벽돌로 지어진 5층짜리 건물의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는 양배추 스튜와 값싼 빨래 비누 냄새가 진동했다. 환기창을 활짝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탁하고 무거웠다. 낡고 바랜 장미무늬가 새겨진 녹색 비닐 식탁보가 깔린 긴 나무 식탁에는 16살 안나부터 4살 티모페이까지 6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식탁 상석의 빈자리를 힐끗거리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곳은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에게 깊이 파인 상처였고, 5년 전 그들의 삶에 들어와 영원히 자리 잡은 불의를 말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5년. 정확히 5년 전, 복음주의 기독교 침례회 교회의 부목사인 그들의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 리센코가 밤에 끌려갔다. 장남 세면은 아직도 그날 저녁의 모든 순간을 기억했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 거친 목소리, 사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뒤지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종교 서적을 찾는 수색. 아버지는 놀라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입술로 조용히 기도만 속삭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 제209조,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법 종교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그는 설교하고 가정예배를 조직하고 종교 서적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판결은 엄중처벌 수용소에서 7년이었다. 가족은 반년 전 모르도비아 수용소에서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썼고, 불평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세면은 용서할 수 없었다. 세면은 이제 18살이었지만 훨씬 더 나이가 든 것처럼 느껴졌다. 5년 전 그날 밤, 그의 어린 시절은 끝났다. 그는 여전히 10대였지만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이제 그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달려가는 대신 화물역에서 화차를 내리고 이웃의 농사일을 돕고 장작을 패는 등 집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어떤 일이든 했다. 아직 10대의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박였고 눈에는 어른스러운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세묘에게 교회는 매우 모순적인 장소였다.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이 있었다. 아버지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던 모습. 어머니 마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예배 후 형제자매들을 위해 소박하지만 사랑스럽게 간식을 준비하던 모습. 작은 가정교회가 모였을 때 그들의 집에 가득했던 사랑과 수용의 분위기.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를 갉아먹는 두려움이 있었다. 언제든지 다시 와서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고 그들, 아이들을 각기 다른 구화원으로 보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그의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체포 후 이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세면 부드러운 얼굴과 피곤한 눈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 스테파노브나가 다른 수감된 형제들의 가족을 돕고 수용소에 소포를 보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돈을 내놓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가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일부를 떼어놓고 얼마 안 되는 지폐를 세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영혼에는 분노의 물결이 일었다. 왜 이 신은 자신의 충실한 종들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는가? 왜 그는 그들의 아버지를 보호하지 않았는가? 왜 아이들은 가난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조롱을 들어야 하는가? 그의 누나 안나는 신앙에서 위안과 힘을 찾았다. 16살의 그녀는 이미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이끌고 있었고 기적적으로 보존된 아버지의 설교를 몰래 베꼈었다. 그녀의 신앙은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에 세미온, 이 신앙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 약함, 싸우기를 꺼리는 것으로만 보았다.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물리학과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며 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열성적인 콤소몰 회원인 담임 선생님이 쓴 추천서에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반소비에트 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학교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진단은 명확했다. 밝은 공산주의 미래로 가는 길은 그에게 닫혀 있었다. 그는 키예프의 아르세날 공장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 일은 힘들었지만 한 달에 약 100루블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돈을 정직하게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고 가장 필요한 경비만 조금 남겨두었다. 어느 날 저녁, 일에 지치고 기계기름 냄새에 찌들어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도시 외곽의 한 개인 주택에서 경찰이 소규모 침례교 집회를 해산시키고 있었다. 세묘이 어릴 때부터 알던 나이든 설교자 그리고리 형제가 포로녹으로 거칠게 끌려가고 있었고 그의 아내 마리아 자매는 낡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울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신자들은 기도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것이 소용없고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미온 주먹을 하얗게 들 때까지 꽉 쥐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신앙이 범죄가 되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신을 믿고 양심에 따라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고. 그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타버렸다. 즉시 결심이 섰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망쳐야 한다. 그날 저녁에 내린 결정은 다음 몇 달 동안 구체화되고 세부 사항이 더해졌다. 세미온 더욱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졌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끊고 베르나츠키 도서관에서 모든 자유시간을 보내며 지리 지도, 항해술, 흑해 기후학에 관한 책을 연구했다. 저녁에는 커튼 뒤 자기 방에 숨어 방의 전파를 뚫고 서방 라디오 방송인 미국의 소리, 도이체 벨레를 들으며 불법 국경 월경 방법, 난민 수용소 생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얻었다. 오랜 고심 끝에 그는 가장 위험하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경로인 흑해를 통해 터키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폭통, 해안 경비대, 낡은 배 등 위험이 따랐지만 다른 선택지는 더욱 환상적으로 보였다. 그는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 모았다. 수색 중에 숨길 수 있었던 아버지의 포베다 회중시계, 삼촌이 선물한 스메나 달 8M 카메라,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가치 있는 몇 권의 책 등 얼마 안 되는 귀중품을 팔았다. 포돌의 어두운 뒷골목 암시장에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루브를 달러와 터키 리라로 환전했다. 이 거래 하나만으로도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18번째 생일인 추운 11월 아침, 그는 마음속으로 탈출의 날을 정했다. 상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날, 독립적인 삶의 시작, 혹은 죽음. 그는 이 모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 마리아 스테파노브나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위해 소박한 사과 파이를 구웠다. 식탁은 비교적 시끄러웠다. 어린 동생들인 스베틀라나, 표트르, 바실리, 그리고 막내 티모페이는 보기 드문 간식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웃고 그날의 인상을 나누었다. 세뮤의 맞은편에 앉은 안나만이 말없는 불안감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늘어난 과묵함과 초연한 시선에서 단순한 피로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고 짐작했다. 아이들이 마침내 잠이 들고 비좁은 방 2개짜리 아파트의 각자 구석으로 흩어지고 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세미운 부엌에서 양철 대야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안나에게 다가갔다. 아냐. 그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심각한 얘기야. 그녀는 헝겊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돌아섰다. 아버지처럼 크고 회색인 그녀의 눈에서 그는 질문이 아닌 이해와 끝없는 공포를 읽었다. 오빠, 떠나는구나. 그녀는 묻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어디로? 그녀가 숨을 내쉬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확히는 몰라.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터키로. 그는 간신히 말을 쥐어짜내며 말했다. 안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세미, 안 돼. 제발 안 돼. 그들이 오빠를 잡을 거야. 도망치려다 죽일 거야. 아니면 감옥에 가둘 거야. 아빠처럼. 어떻게 될지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찬 속삭임으로 끊어졌다. 나는 아빠가 아니야. 그가 이를 악물고 거칠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나를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데려갈 때까지 팔짱만 끼고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의 하인들에게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싸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럼 우리는, 엄마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없이 우리는 어떻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 엄마. 엄마는 오빠 때문에 버티고 계신단 말이야. 오빠는 엄마의 버팀목이야. 너희들은 더 편해질 거야. 그는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다. 입 하나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그의 실종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슬픔, 두려움, 불확실성은 가장 빈곤한 식사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었다. 아니요, 나는 못해. 알겠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나는 그들 모두가 미워. 이 시스템, 이 거짓말, 이 영원한 두려움이 미워. 만약 내가 남는다면 나는 미쳐버리거나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망칠 짓을 할 거야.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나 위험을 말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윤곽만 말했다. 배를 타고 터키로 건너가려 하고 돈이 좀 있고 막연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엄마에게도, 누구에게도. 내가 아주 멀리 갔을 때만 엄마에게 말해. 안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의 모습을, 고집센 턱, 칠흑 같은 머리카락, 결심에 불타는 눈을 마음에 새기려 했다. 마침내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를 위해 기도할게. 그녀가 속삭였고 그 속삭임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하나님이 오빠를 길에서 지켜주시도록.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그가 씁쓸하고 기쁨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내뱉었다. 아마 그가 마침내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실지도 모르지. 왜인지 아빠의 말은 듣지 않으셨지만. 그런 다음 그는 어머니에게 갔다. 그녀는 낡고 해진 안락 의자에 앉아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그의 작업복에 달아빠진 팔꿈치를 꼬매고 있었다. 40와트 전구의 희미하고 노란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40살보다 더 늙어 보였다. 한때 숱이 많았던 검은 머리카락에는 이른 흰머리가 보였고 그가 항상 웃고 친절하다고 기억했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엄마. 그가 어린 시절처럼 의자 팔걸이에 머리를 기댄 채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왜 아들아? 피곤하니? 그녀는 따뜻하고 거친 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다. 엄마, 저 내일 아마 떠날 것 같아요. 북쪽으로요. 친구 하나가 거기서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좋은 일자리요. 벌목장에서요. 돈도 많이 준대요. 200루블. 어쩌면 그 이상도 약속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암묵적인 합의였다. 그녀를 공범자,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어머니는 바늘과 실을 든 손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피곤하고 많은 것을 겪은 그녀의 눈에는 끝없는 슬픔, 무한한 사랑, 그리고 세묘의 목을 메이게 하는 바로 그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멀리? 그녀가 마치 연기하듯 조용히 물었다. 아주 멀어요. 그도 조용히 대답했다. 오랫동안? 모르겠어요, 엄마. 아마 오랫동안일 거예요. 그녀는 그의 크고 강한, 이미 남자의 손을 갈라지고 튼튼한 자신의 손으로 잡았다. 조심해, 세밀. 아주 조심해. 편지해. 만약 할 수 있다면. 엽서라도. 그럴게요, 엄마. 꼭.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나무 상자에 손을 뻗어 거기서 작고 낡고 구멍이 날 정도로 읽은 검은 표지의 신약 성경을 꺼냈다. 아버지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바로 그 성경이었다. 이건 아빠 거야. 가져가렴. 엄마, 괜찮아요. 그는 거절하려 했고 부끄럽고 씁쓸했다. 엄마한테는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가져가. 그녀의 목소리에 갑자기 남편이 체포된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혼자서 6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강철. 그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가져가라고 했어. 네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는 작은 책을 받았다. 페이지는 자주 넘겨서 얇고 거의 투명했다. 그는 그것을 자켓 안주머니에 넣고 눈물이 배신적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엄마.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소리 없는 눈물로 젖은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는 잠자는 모든 아이들을 돌아보고 각자의 위에 서서 그들의 사랑스럽고 케어풀이한 얼굴을 기억에 새기려 했었다. 따은 머리를 한 10살 스베틀라나. 그가 차를 마실 때 항상 설탕을 훔쳐먹던 8살 퓨트르. 사랑하는 고민형을 안고 자는 6살 바실리. 그리고 손가락을 빨며 자는 막내 티모페이. 새벽녘 아파트가 퓨트르의 코 고는 소리와 벽 너머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만으로 깨어지는 죽음의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는 미리 챙겨서 출구에 숨겨둔 필수품이 든 배낭을 들고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는 알고 있었다. 뒤돌아보거나 38호 아파트 문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포기하고 모든 결심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고양이 오줌과 구운 감자 냄새가 나는 계단을 소리 없이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그는 11월의 첫눈에 덮인 잠자는 도시의 텅 빈 거리를 걸었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베는 듯한 고통으로 그의 심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감옥과의 이별의 고통이었다. 앞으로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었다. 아니면 죽음. 세 번째 길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해안까지 가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그는 돈도 없고 여권 외에는 서류도 없는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남쪽 따뜻한 바다로 향했다. 그는 몇 루블과 벨로모르 담배 한 갑에 실습생을 태워주기로 동의한 운전기사들이 모는 지일과 가지 같은 합승 트럭을 탔다. 밤에는 화물열차에 몰래 타서 석탄이 실린 반개방형 화차나 난방이 되는 화차에 올라타 손전등을 든 순찰원을 보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때로는 가장 외진 구간에서는 걸어서 갔는데 다리가 쑤시고 11월의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고향, 그의 작은 조국을 벗어난 세상은 거대하고 무관심하며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끝없는 길 위에 또 다른 먼지투성이 나그네일 뿐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무섭고 해방감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익명성의 맛을 느꼈다. 돈은 한 푼까지 아껴 썼고 주로 검은 빵, 시장에서 산 소금에 절인 오이,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연명했다. 밤에는 길가의 건초더미, 담배 연기에 찌든 기차역의 딱딱한 벤치, 버려진 헛간, 또는 그냥 낙엽더미에 파묻혀 야외에서 잠을 잤다. 그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흑해 연안의 한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암시장에서 들려오는 막연한 소문을 듣고 이곳을 선택했다. 이곳은 국경 수비가 비교적 허술하고 때로는 아주 큰 돈을 받고 밀항자, 즉 불법 승객을 태워주는 개인 어선 선장들이 많다고 했다. 그를 맞이한 도시는 바다, 짠바람, 생선, 중유, 그리고 이곳에서 어디에나 재배되는 잘 익은 귤 냄새로 가득했다. 세며은 오랫동안 찾아 헤맨 끝에 자신을 지질학 실습생이라고 소개하며 아르메니아인 노파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낡고 기울어진 집의 한 구석을 헐값에 빌렸다. 마르가리타 오바네 소브나라는 노파는 똑똑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드물지 않았을 것이다. 첫 며칠은 정찰에 할애했다. 그는 나무 부두에 몇 시간씩 앉아 항구의 작업, 녹색 모자를 쓴 국경수비대원들의 일과 그물을 고치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어부들을 관찰했다. 그는 이 장소의 리듬을 흡수하고 약점, 시스템의 허점을 찾았다. 그의 목표는 배를 찾는 것이었다. 작지만 튼튼한 보트로 넓은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항해에 나설 수 있는 것이었다. 구입은 불가능했다. 즉시 당국의 주의를 끌 것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훔치는 것뿐이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그는 항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갈대로 무성한 작고 외딴만에서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낡았지만 최근에 칠한 페인트와 깔끔한 외관으로 보아 운행 가능한 프로그레스형 보트였다. 세며이 부두에서 낚시를 하던 동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결과 그 보트는 며칠에 한 번씩 배를 점검하러 오는 늙은 선장 세모넨코의 소유였다. 보트는 정박해 있었지만 낡은 자물쇠 하나만 채워져 있을 뿐 심각한 경비는 없었다.
세면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근처 덤불에 민물이 든 통, 딱딱한 건빵, 훈제 생선을 숨겼다. 항구 사무실에서 훔친 지도로 방향을 연구했다. 남쪽으로 트라부존 근처의 터키 해안까지는 약 250km였다. 그는 운, 파도의 의지, 그리고 해류의 자비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풍, 기술적인 결함, 국경수비대 보트나 소련 군함과의 조우, 이 모든 것이 그의 끝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밤이 왔다. 바로 그 밤. 달은 없었고 하늘은 낮고 무거운 구름으로 뒤덮였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돌풍과 차가운 바람은 악천후를 예고했다. 탈출의 완벽한 조건이었다. 변변찮은 짐을 챙긴 세면은 새벽녘 어스름 속에서 만으로 향했다. 심장은 목구멍 어디선가 쿵쾅거렸고 관자놀이에 둔탁하게 울렸다. 모든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뭇가지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그를 멈추게 하고 땅에 몸을 붙이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그는 보트에 도착했다. 축축하고 짠 공기가 폐를 태웠다. 선실문에는 간단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세면 불안과 추위로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못과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풀었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배에 올라타 손가락 아래 축축한 나무의 끈적한 냉기를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계기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점화장치, 연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바로 마지막 순간에 이상하고 마비시키는 생각이 그를 덮쳤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도둑이다. 나는 누군가의 재산을, 아마도 이 늙은 선장의 유일한 수입원을 훔치려 하고 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증오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나를 범죄자, 상습 절도범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38호 아파트로 영원한 두려움과 가난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에게 감옥보다 더 끔찍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점화키를 돌렸다. 엔진이 기침을 하고 헐떡거리고 움찔하더니 멈췄다. 세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연료 탱크에는 연료가 있고 불꽃도 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빌어먹을 기계. 갑자기 해안, 어둠 속에서 날카롭고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거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세묘은 돌처럼 해안에는 강력한 전기 손전등으로 길을 비추며 고무철이 든 외투와 팔쪽 모자를 쓴 키가 작고
땅딸막한 남자가 서 있었다. 보트의 주인이자 선장인 세모넨코였다. 세미은 그를 언뜻 본 적이 있었다. 바다 폭풍에 그을린 얼굴, 날카로운 푸른 눈, 희끗희끗한 코스 수염. 나와, 빨리. 남자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분노보다는 마치 부주의한 학생에게 하듯 피곤하고 거의 일상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세미온 본능에 따라 천천히 두 손을 들어 항복의 표시를 하고 갑판으로 나와 해안으로 내려왔다.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며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 꼬마야. 선장이 잘라 말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손전등으로 세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추었다. 도망자냐? 불법 체류자? 거부자 출신인가? 세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장은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휘파람 소리를 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멍청이. 완전히 미쳤군. 이 낡은 깡통 배로는 터키면커녕 다장 가까운 여울까지도 가지 못했을 거다. 엔진이 까다로워서. 그리고 나침반은 거짓말쟁이처럼 틀렸어. 파도에 산산조각이 나거나 해안 경비대에 잡혔을 거고, 그러면 감옥으로 직행하거나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 거다. 세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꿈꿔왔던 모든 것, 이 모든 킬로미터를 걸어온 이유가 환상, 어린아이의 공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자, 기둥처럼 서 있지 말고. 선장이 투덜거렸다. 여기서 작업실에서 뭐 좀 고치는 것 도와주면 그때 가서 보자. 보아하니 손은 일꾼 손이구나. 세묘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마치 자동인형처럼 순순히 그를 따라 바위 아래에 자리한 그의 작고 어수선한 작업실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아마인류, 생선, 마호르카, 그리고 낡은 나무 냄새가 났다. 앉아. 선장은 낚시도구 상자를 뒤집어 가리켰다. 자신은 삐걱거리는 비엔나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짧은 파이프를 꺼내 천천히 담배를 채우고 불을 붙였다. 자, 말해봐. 왜 바다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서 도망치는 건지, 그리고 세묘은 파이프 담배의 최면적인 냄새 속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부목사인 아버지, 감옥, 가난, 그리고 자신의 증오와 절망, 그리고 더 이상 이 우리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더듬거리며 이야기했고, 선장은 말을 끊지 않고 듣기만 하면서 가끔씩 연기를 내뿜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그가 마침내 세묘히 지쳐서 말을 멈췄을 때 말했다. 힘든 일이구나, 친구. 신앙. 그것은 내 가족도 갈라놓았어. 형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당원이었고, 내 죽은 아내는 몰래 교회에 다니며 촛불을 켰지.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신은 믿을지도 모르지만 신부는 믿지 않아. 하지만 도망치는 것, 특히 그렇게 아무데로나 허술한 배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그건 자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묘이 이미 자신에게 익숙한 도전적인 태도로 물었다. 저도 아버지처럼 잡혀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마 안 잡혀갈지도 모르지. 선장이 철학적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나라는 넓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지도부도 바뀌는 법이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결단력 있고 양처럼 고집이 세다면.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세묘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 여기 말고 조금 다른 도시에. 가끔 너 같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더군. 제대로 된 튼튼한 배로. 물론 밀수지만 그 일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지만 그 일은 위험해. 치명적으로 위험해. 그리고 당연히 비싸. 피로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세묘의 눈에 불이 켜졌다. 희망의 빛이 보였다. 돈이 있어요. 모아놨어요. 얼마? 선장이 말한 금액에 세미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덜컹했다. 그가 가진 돈의 3배, 아니 4배는 되는 금액이었다. 저는 더 적어요. 훨씬 더 적어요. 선장 세멘첸코는 연기 구름을 내뿜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군. 그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 평안히 가라. 그는 낡은 파이프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내일 항해를 떠나. 낚시가 아니라 뭘 좀 운반하러. 간단히 말해서 밀수야. 터키산 말보로 담배, 청바지, 껌. 위험해. 국경 수비대나 세관에 잡히면 긴 징역형이야, 말도 없이. 하지만 돈은 잘 줘. 이런 항해 한 번이면 필요한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항해에서 선원으로 나를 도와주면 돈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도 소개해줄게. 싫다면 네 문제고 가고 싶은 대로 가. 세미운 그를 바라보며 진실과 함정을 구별하려 애썼다. 이것은 도발인가? 늙고 지친 선장의 모습을 한 KGB 요원인가? 하지만 그의 푸르고 맑은 눈에서 그는 속임수가 아닌 깊이 숨겨진 자신만의 고통과 섞인 피곤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읽었다. 동의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었다. 항해는 세뮤에게 첫 번째 진정한 어른의 시험이 되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일하기 게으르지 않았고 배의 흔들림도 두렵지 않았다. 도덕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선장이 알고 보니 불필요하게 시동을 걸고 싶지 않아 자원을 아끼고 있었던 바로 그 프로그레스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선장이 몇 번 조작하자 엔진은 반바퀴만에 시동이 걸렸고 시계처럼 잘 작동했다. 밤, 중립해역의 약속된 장소에서
그들은 작고 빠른 터키 선박과 만났다. 수십 개의 상자를 빠르고 숙련되게 거의 말없이 옮겨 실었다. 긴장으로 땀을 흘리며 세미온 선장과 함께 무거운 상자를 옮기면서 진짜 밀수꾼,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언제든지 국경수비대 보트의 불빛을 보거나 경고 사격을 들을까봐 어두운 수평선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파도 소리와 밧줄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갔다. 돌아오는 길, 소련 해안의 불빛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선장은 조타실에 서서 말했다. 친구, 내가 왜 낯선 너를 믿고 도와주기로 했는지 알아?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어. 이반. 너와 닮았지. 너처럼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했어. 이 모든 헛소리를 참지 못했지. 산으로 아브레크들에게, 무기를 들고 권력에 맞서는 자들에게 갔어. 잡혔지. 정치범으로 10년형을 받았어. 4년 전 노릴스크 근처 수용소에서 폐렴으로 죽었어. 세미운 선장의 어두운 등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이 빌어먹을 질못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또 다른 젊은이가, 또 다른 녀석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 선장이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다. 떠나, 친구. 여기서 떠나. 그리고 만약 네가 거기 타지에서 성공한다면 행복하게 살아.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들 이반카를 위해서. 다음 날 선장은 세미를 항구의 수많은 창고 중 하나로 데려가 낡은 청동색 얼굴과 도마뱀처럼 빠르고 검은 눈을 가진 키가 작고 가냘픈 남자에게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니코스, 그리스인이었다. 자, 도망자, 맞지? 니코스가 시장에서 송아지를 살펴보는 구매자처럼 세미를 훑어보며 평가했다. 돈은 있나? 세미온 항해에서 번 모든 돈, 낡은 루블 뭉치를 조용히 그에게 건넸다. 니코스는 천천히 지폐를 세고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넘기며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화물선 타마라. 옥수수를 싣고 이스탄불로 간다. 너는 화물칸, 자루더미 속에 있을 거다. 쥐처럼. 저쪽에서 우리가 해치를 열 때까지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알겠나? 기침도 재채기도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알겠지. 알겠습니다. 세묘히 쉰 그는 프리모르스카야라는 값싼 여관의 답답한 방 침대에 누워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자유로워지거나 감옥, 수용소,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족, 아버지, 믿지 않는 신, 그리고 자신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뒤섞였다.
그리고 그때 그는 바로 그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절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그 이상한, 거의 이교도적인 약속. 만약 성공한다면, 만약 내가 정말로 국경을 넘어 자유로워진다면, 나는 믿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나는 해야 할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나는 회개할 것이다. 나는 교회에 다닐 것이다. 그는 이 생각을 귀찮은 파리처럼 떨쳐버렸다. 무슨 어리석은 소리인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아버지를 외면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의 거래, 미지의 힘을 달래려는 시도일 뿐이었다. 아침, 새벽 거스름 속에서 약속대로 그는 항구에 몰래 들어가 낡고 녹슨 화물선 타마라를 찾았다. 그는 흔들리는 사다리를 타고 빠르고 거의 소리 없이 안으로 안내되었고, 말 그대로 화물칸 깊숙한 곳, 먼지, 햇볕, 흙냄새가 나는 옥수수 자루더미 속에 묻혔다. 화물칸 뚜껑이 쾅 닫혔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어둠이 내렸다. 절대적인, 파르처럼 짙고 거의 만져질 것 같은 어둠. 공기는 답답하고 먼지가 많았으며 곡물 때문에 달콤했다. 그는 머리 위, 강철 천장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명령을 외치고 기계가 작동하고 마지막 짐을 싣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둔탁하고 강력한 디젤 엔진 소리가 들렸고 배 전체가 흔들렸다. 그들은 출항했다. 항해는 몇 시간이 걸렸다. 세메온 움직이지 않고 기침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누워 있었다. 그는 소련 항구에서 세관 검사를 받을 때 발각되지 않기를 모든 신에게 기도했다. 하지만 검사는 형식적이거나 니코스가 세관원들에게 돈을 잘 줬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마침내 배가 멈췄다. 엔진이 멈췄다. 그들은 도착했다. 지루한 기다림에 몇 시간이 더 흘렀다. 세메온 이미 산소 부족으로 숨이 막히기 시작했고 화물칸 벽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청천벽력처럼 화물칸 뚜껑이 크고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눈부시고 거의 고통스러운 햇빛과 신선하고 짠,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밝은 남쪽 하늘을 배경으로 줄무늬 셔츠를 입은 낯선 코수염난 선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자, 나와 친구. 숨 좀 쉬어. 터키에 온 걸 환영해. 이스탄불에. 세메온 빛에 눈이 멀어 약함과 겪은 긴장으로 간신히 다리에 힘을 주고 화물칸에서 나왔다. 그는 갑판에 서서 녹슨 난간에 기대어 보스포러스 해협 양쪽 언덕에 펼쳐진 낯설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바늘처럼 뾰족한 미나레트, 수많은 모스크의 돔, 갈매기 울음소리, 해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후음. 그는 자유로웠다. 그는 해냈다. 그는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별말 없이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배에서 내려졌고 얼마 안 되는 낡은 짐가방과 몇 리라의 터키돈만 남은 채 분뱃을 지비고 시끄러운 부두에 홀로 남겨졌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더 나은 삶, 피난처, 희망을 찾아 이곳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 러시아 도망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이스탄불에서의 첫 며칠은 진정한 낭몽, 인내심의 시험이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고 남은 리라로 살 수 있는 것, 즉 시장에서 파는 값싼 시미트 빵과 썩은 과일로 연명했다. 그는 언어를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목표는 미국이었지만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는 거대하고 낯선 도시에서 눈먼 새끼 고양이 같았다. 그는 소련 영사관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그쪽을 쳐다보기도 비귀환자인 도망자들을 송환하는 것은 소련 외교관들의 일상적이고 숙련된 관행이었다. 그는 우연히 구원받았다. 술타나흐멧 관광지구의 한 값싼 카페에서 그는 모국어인 러시아어를 들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이민자들이었지만 이미 이곳 터키에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길 잃고 굶주린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주고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 가보라고 알려주었다. 난민 지위를 얻는 절차는 시간이 걸렸다. 도시 외곽의 과밀한 난민 수용소에서 몇 달 동안 길고 지루한 기다림, 끝없는 신문, 조사, 면접. 왜 도망쳤습니까? 고국에서 박해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험이었다. 관료주의,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시험. 하지만 세뮤은 버텼다. 그에게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남성적인 끈기가 있었다. 그는 기본적인 터키어와 영어를 배웠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의 설거지, 청소부, 항구의 짐꾼.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내면의 약속을 기억했다. 국경을 넘으면 신에게 가겠다는 약속.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고 완고한 저항감에 휩싸였다. 그는 몸은 자유로웠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분노와 오해의 얼음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주변에서 모스크, 교회, 시나고그를 보았다. 종교는 이곳 어디에나 있었고 일상생활 문화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금지되거나 박해받거나 위험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약속을 어쩐지 어리석고 형식적이며 거의 불경스럽게 만들었다. 마치 그가 믿지 않는 어떤 마법의식을 수행하고 미지의 신에게 행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마침내 거의 반년간의 고생 끝에 그의 서류가 준비되었다. 그는 난민 지위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미국은 소리, 색깔, 냄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회들의 진정한 불협화음으로 그를 덮쳤다.
고딕 양식과 현대적인 건축물, 서두르고 미소 짓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삶의 리듬 등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로건 공항에서 새로운 미국인들이 처음 정착하는 것을 돕는 러시아 디아스포라 대표들을 만났다. 그는 소련,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출신 이민자들이 밀집해 사는 보스턴의 브라이튼 지역에 작지만 깨끗한 방을 얻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자벽부로 일했다.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미국 기준으로 급여는 좋았고 초과 근무 수당도 주었다. 저녁에는 영어 강좌에 다니며 새롭고 낯선 세상에 적응해 나갔다. 그는 자유로웠다. 그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어떤 책이든 읽고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행복감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기억에 시달렸다. 지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 안나의 눈물, 어린 동생들의 활기찬 웃음, 그가 지니고 다니는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죄책감. 그들을 버리고 살아남고 여기 풍요로운 곳에 있고 그들은 거기에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끈질기게 그는 타마라호의 답답하고 어두운 화물칸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그 약속을 떠올렸다. 어느 일요일, 휴일이었을 때 그는 그냥 브라이튼 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러시아어권 공동체에 속한 작지만 매우 잘 관리된 침례 교회에 다다랐다. 높은 창문과 두 언어로 된 소박한 간판이 있는 겸손한 붉은 벽돌 건물. 열린 문에서는 익숙하고 가슴 아픈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신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가정교회에서 부르던 바로 그 찬송가. 위대하신 하나님. 발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밀랍,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친숙한 냄새. 어린 시절 그들의 집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이 가득 찼던 그 드문 행복한 순간들처럼 모든 것이 같았다. 그는 홀끝 벽에 기대어 서서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그는 강단, 소박한 장식, 그리고 두려움 없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나이든 이민자들, 아이들과 함께 온 젊은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 번개처럼 번쩍였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그의 탈출, 이 모든 시련들, 바다의 폭풍, 어두운 화물칸,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것, 난민 수용소에서의 긴 몇 달, 이 신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존재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눈먼 자처럼 그를 벼랑 끝으로 인도했다. 그는 바다에서 확실한 죽음에서 그를 구해주고 기회를 준 선장 세멘청코를 보냈다. 그는 비록 돈 때문이었지만 그에게 건너갈 기회를 준 니코스를 보냈다. 그는 그를 이곳 세상 반대편에 있는 이 교회로, 이 노래로 수년, 킬로미터,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 자신에게로 항상 그 안에 살았지만 분노와 분노의 더미 아래 묻혀있던 그 신앙으로 다시 이끄는 달이었던
이 사람들에게로 인도했다. 그는 고리대금업자에게처럼 거래로 신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삶에서 그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왔다. 어둠, 위험, 절망을 뚫고 빛으로, 자유로, 자신에게로 그를 이끈 손길. 예배가 끝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목사, 나이가 들고 피곤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현명한 눈을 가진 블라디미르 형제에게 다가갔다. 형제님, 세묘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다. 저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련에서 온 난민입니다. 부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딸린 작은 사무실에서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세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에 대해, 감옥에 대해, 이것을 용납한 시스템과 신에 대한 자신의 증오에 대해, 탈출에 대해,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 화물칸에서 한 약속에 대해. 블라디미르 형제는 예전의 선장 세멘천코처럼 말을 끊지 않고 듣기만 하면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세묘 형제님. 목사가 고통스러워하던 세묘이 말을 마쳤을 때 말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요. 저를 믿으세요. 그는 형제님 아버지의 감옥에서도 완고하고 분노로 가득 찬 형제님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거친 바다에서도 배의 어두운 화물칸에서도 형제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단지 자신의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그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형제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형제님이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자신의 불신이라는 국경을 넘어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묘는 회개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자신의 분노, 불신, 배를 훔친 것, 가족을 버린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의적 타의적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는 목사 앞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 피로,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쏟아냈다. 그가 교회에서 나왔을 때 이미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변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보스턴, 같은 거리, 같은 서두르는 사람들. 하지만 그 자신이 변했다. 그가 13살 때부터 이 모든 세월 동안 그의 영혼 속에 지니고 있던 그 돌, 그 무겁고 얼음 같은 덩어리가 녹아 사라졌다. 그는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무게없는 느낌을 느꼈다. 그는 자유로웠다. 진정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는 평화를 얻었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바로 그 평화. 에필로그. 1995년 세월이 흘렀다. 세멸,
이제 모두가 그를 샘이라고 불렀다. 에노. 새로운 삶에서 성공했다. 그는 건설 엔지니어로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결국 작지만 성공적인 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사랑스러운 소녀 이리나와 결혼했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들 이반과 이모의 이름을 딴 딸 안나, 두 자녀를 두었다. 그는 보스턴의 러시아 침례교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일원이었으며 구소련에서 온 새로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을 결코 잊지 않았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부터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경로를 통해 그는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돈, 편지, 소포를 보냈다. 그는 부목사인 아버지 이반 페트로비치가 1987년에 병들고 쇠약해진 채 감옥에서 나왔고 평생 쌓아온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보지 못하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샘에게 새롭고 끔찍한 충격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가 천국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기독교적 겸손과 믿음으로 감당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그는 가장 먼저 비행기표를 사서 한때 그렇게 절망적으로 떠났던 고향, 바로 그 키예프로 날아갔다.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강인한 어머니 마리아 스테파노브나,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은 누나 안나, 그리고 장성한 형제자매들과의 만남은 눈물겹고 기쁘고 씁쓸하고 동시에 밝았다. 그들은 같은 부엌, 녹색 비닐 식탁보가 깔린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철조망도 이념도 두려움도 그들을 갈라놓지 않았다. 그의 누나 안나는 그때 그의 친절하고 지친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있잖아, 세미엘. 나는 네가 항상 돌아올 줄 알았어. 아마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이 아파트로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영혼으로는 돌아올 줄 알았어. 나는 느꼈어. 나는 매일 너를 위해 기도했어. 매일. 그리고 네 기도가 닿았어, 아냐. 그가 이미 젊지 않고 일에 지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 기도가 닿았어. 그 기도가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다시 데려왔어. 너에게, 엄마에게, 그리고 그에게로. 그의 모든 모험과 어려움, 국경을 넘는 탈출, 어두운 화물칸, 선장 세묘의 보트 옆에서의 절망적인 밤, 그리고 길고 고통스러운 신앙의 길은 평생 기억에 남았다. 그것들은 그에게 단순한 위험한 모험, 젊은 시절의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순례의 역사였다. 위험, 유혹, 절망으로 가득 찬 먼 나라로 떠났지만 자신의 불신과 분노라는 모든 지옥의 고리를 거친 후 돌아올 힘을 찾은 탕자의 길. 지리적인 지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한때 그토록 격렬하게 거부했지만 알고 보니 결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던 그 신앙으로.
그 신앙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도망치는데 지치고 그의 분노가 사라지고 유일하고 진정한 영원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 감옥도, 국경도, 시스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